지구상에 적이 없다고 불리는 천조국 미국에 오랜 기간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있어요. 바로 이란인데요. 이렇듯 이란은 항상 미국과 날을 세우고 있다 보니 미국의 무역, 경제 제재 리스트에 항상 올라와 있을 만큼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런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마찰 수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란은 미국, 영국 등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전폭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해의 무역 선박들을 공격하며 국제 무역 시장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 또한 친이란 조직일 정도죠. 이 정도면 국제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란은 수십 년간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극악으로 치닫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살짝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시작 지점으로 1950년대에 이란에서 일어난 석유 문제를 꼽고 있어요. 당시 이란의 서쪽에 위치한 아바단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정제소가 존재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정제함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작 이란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오는 석유로 인한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바단에서 나오는 석유를 팔고 나서 단 1원도 이란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전부 당시 전 세계 패권국 중 하나였던 영국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1901년 영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이란의 석유 탐사 및 개발 권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8년 뒤인 1909년에 아바단 근처에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영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로또를 맞은 셈이었겠죠. 이후 영국은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 즉 APOC를 세우기까지 하며 즉각적으로 아바단의 석유 개발을 독점하고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APOC의 설립과 운영 모두 이란의 관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영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은 이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영국은 이 아바단에서 나오는 석유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이란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참다 못한 이란은 1951년 당시 총리였던 모하마드 모사데크의 주도하에 영국의 통제하에 있던 석유 산업을 이란의 소유로 국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드디어 석유 산업이 이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소중한 돈줄을 빼앗긴 영국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죠. 이후 영국은 곧바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석유의 국제시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영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사안을 제기하며 국제사법기관에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된 영국의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를 다시 가져오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영국은 결국 이 분쟁에 다른 나라를 하나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단독으로는 모사데크 정부를 압박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힘을 보태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당시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겪으며 소련의 영향력이 중동에까지 미치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이란의 석유 국유화가 소련의 중동 지역 내에 영향력을 확대시킬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의 설득에 넘어간 미국은 영국과 긴밀한 협조에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힘을 합쳐 이란의 모사데크를 몰아낼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계획이 바로 1953년 시행된 작전명 아작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모사데크 제거를 위해 먼저 이란 군부를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즉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쿠데타 시도는 모사데크의 철저한 방어 탓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수단을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바로 기존처럼 내부의 쿠데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를 구성하여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방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당시 영국과 미국은 돈을 풀어 반정부 시위대를 구성했는데요. 시위대 구성 당시 근육질의 레슬링 역도 선수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시위대의 가장 선두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군과 경찰들 입장에서는 엄청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당시 이란은 모사데크가 석유 수출을 봉쇄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치솟던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 영국과 미국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거칠어지던 그때 정부를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사망자
풍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든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던 미국과 영국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기다리던 기회를 맞이하게 된 미국과 영국은 곧바로 미국제 M4 셔먼 전차 36대와 함께 군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란은 갑자기 투입되어서 밀고 들어오는 미국과 영국의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모사데크는 반정부 세력에 의해 체포되면서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작스 작전이 성공한 건데요. 이렇게 모사데크가 사라지고 이란의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미국과 영국은 그들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이란에 앉히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1925년부터 이란을 통치한 팔라비 왕조의 두 번째 왕인데요. 이 팔라비 왕의 이후 행보는 훗날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팔라비 왕은 미국과 영국에서 세운 왕답게 그 누구보다 서양, 특히 미국 친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취임과 동시에 이란 내에서 서구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이란의 경제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는 기존의 이란 정책과 다르게 교육과 평등을 무척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등의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원래 이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전통적 종교적인 이유로 정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팔라비 왕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이란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러한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움직임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란에서는 특히 시아파 성직자들을 포함해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 팔라비 왕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에 더해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이란 내에서 반대 세력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반대 세력을 대하는 팔라비 왕의 정책과 대응이었습니다. 팔라비 왕은 자신의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강력하게 탄압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사보크라고 불리는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이 조직은 이란의 내부 안보와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체포하며 고문과 처형까지도 직접 수행이 가능한 왕의 정권 유지 수단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보크의 탄압 방법이 너무도 강압적이고 잔인해서 수사 과정에서 죄 없는 이들까지도 잡혀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한 고문과 강압적인 수사 과정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무척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 과정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죠. 이렇듯 팔라비 왕의 미국 친화적인 정책과 급진적인 서구화,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결국 이란 사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나친 탄압을 견디다 못한 보수 세력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팔라비 왕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1970년대 후반, 이란 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란 정부의 정치적 자유 억압과 인권 침해에 참다 못한 지식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위도 점점 잦아지고 참가하는 이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자 이 반정부 시위가 이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부에 불만을 가졌던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전부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커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시위 활동이 커지자 반정부 시위대와 이란 군 경찰들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발생할 정도였는데요. 우리는 이렇듯 이란에서 팔라비 정부에 대항하여 벌어진 운동을 이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위대의 이란 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아야톨라 호메이니. 시아파 이슬람교의 고위 성직자였던 호메이니는 이란 내에서 그 종교적 권위가 엄청났는데요. 그리고 그는 팔라비 왕의 근대화 정책과 서구화 정책에 열렬히 반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팔라비 왕의 눈밖에 나게 되었고 1964년에는 이란 정부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 프랑스로 정치 만명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란 내에서 혁명의 움직임이 일자 호메이니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이란으로 귀국하여 혁명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고요. 혁명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이란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이후 호메이니가 지도자로서 합류한 반정부 시위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상 이란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심지어 이란 정부의 군인과 경찰들마저 그 일부가 시위대 측에 동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정부의 세력들은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군대까지 혁명 세력에 항복하게 되면서 결국 1979년 팔라비 왕조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의 성공이었죠. 이후 혁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혁명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호메이니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호메이니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 이전인 1979년 1월 팔라비 왕은 이미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을 한 상태였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혁명의 흐름이 반정부 세력 쪽으로 기울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국으로 미리 몸을 피한 셈인데요. 하지만 당시의 표면적인 발표에 의하면 팔라비 왕의 망명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란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그 누구도 이 망명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팔라비 정권을 지지해왔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망명 수락은 혁명 이후에도 팔라비 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란인들 입장에서는 팔라비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벌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감싸주는 바람에 그 수건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에 분노에 찬 이란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팔라비 왕이 정의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에 화가 잔뜩 난 이란의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가 직원들을 인질로 삼은 사건인데요. 그들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미국 정부에게 팔라비 왕을 속히 이란으로 돌려보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미국이 이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인질들은 이란 학생들의 강한 협박을 위해 주기적으로 카메라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이란에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이 인질극은 무려 444일이 지나는 동안 전혀 해결되지 못했어요. 미국은 1년이 넘도록 대사관에서 인질이 된 국민들을 구해내지 못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출 시도 실패가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며 이 인질들은 풀려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로 미국 국민과 미국 정치계에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란은 미국의 주된 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이란의 서쪽 국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이란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당시 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가 이란의 서쪽 지역을 침공한 거예요. 원래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국경 분쟁이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사담 후세인은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란을 군사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라크를 아랍 세계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두 나라의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썩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게 이 전쟁은 이란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당시 미국은 이 전쟁에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보니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이라크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이라크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요. 미국이 가진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이란 군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간접적으로 이라크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란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란과 미국의 감정의 골이 가장 깊어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미군의 이란 여객기 격추 사건입니다. 전쟁 당시 미국의 해군 함정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라크 지원을 위해 순찰 및 호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란의 민간 여객기였던 에어 655편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공항에서 출발하여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을 위해 이륙함과 동시에 미국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이었던 USS 빈센스호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290명의 이란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시 미 해군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표된 조사 결과 미국은 이 여객기를 적군의 전투기로 잘못 식별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다. 그리고 이는 최선의 판단이었다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여러 정황을 살펴봐도 이륙하는 민간 여객기와 공격하는 전투기를 잘못 식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란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죠. 이후 소송 결과 1996년에 미국은 이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바다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를 더욱 극악으로 치닫게 했죠. 이제까지 살펴본 일련의 사건들 이외에도 1983년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등 이란과 미국은 서로 직접적인 전쟁만 치르지 않았을 뿐 대리전, 간접전을 통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란과 미국은 오랜 기간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영상 하나로 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너무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 너무도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앞으로 미국과 이란 이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